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지수횡단의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금, 달러,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여러가지 암호화폐, 오늘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화폐 전쟁이 시작됐죠. 명시적으로. 이랬을 때 우리가 예상할 때 화폐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시바이누와 함께 같이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망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마디로 화폐 전쟁의 승자가 도대체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전망을 가지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또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코인을 어떤 정도 비중을 가지고 투자할 것인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이 CBDC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위안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라는 기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폐 전쟁, 그러니까 패권을 둘러싼 화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나라들의 패권 전쟁, 암호화폐 전쟁, 화폐 전쟁의 결과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부를 이루기 위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식량이니까요. 또 주위 아는 사람들에게 공유 좀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시바이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래 정도는 아니지만 참치 정도는 될까요? 그래서 저는 시바이누를 많은 사람들이 보유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모두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시바이누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인연이든 옥기시 스치는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부자 됩시다라고 속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그럼 제가 또 시바이누에 무료로 선물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대신 제가 오늘도 시바이누를 쏩니다. 기존 보유자님들은 추가 보유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게 선물 받으셔서 앞으로 차트 공부도 하시고 암호화폐 공부도 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시바이누의 부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시바이누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에 지금 한계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일단 1945년에 세팅이 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붕괴하고 변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 달러 100달러를 가져와도 100달러어치 금을 안 준다. 이제 안 줄래. 그러면서 달러가 실물 화폐가 아니라, 그전에는 금을 줬거든요. 신용화폐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태한 불어. 그 다음에 이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이 되면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붕괴됐지만, 변화했지만, 그래도 기본 구조는 유지를 한 게 뭐였냐면은, 달러는 기축통화를 쓴다. 그 다음에 각 국가나 지역은 각 국가나 지역의 화폐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국제거래를 할 때는 달러를 쓰고, 자기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거래나 이런 것들, 경제활동을 할 때는 너희들 국가가, 너희들 지역의 어떤 권력이 승인한 화폐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화폐 시스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계속 어때요? 일부러건 어쩔 수 없건 재정 무역 수지 적자를 냅니다. 이거는 일부러 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보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나라가 소득 수준이 15,000불, 20,000불 넘어가면 제조업이 그 나라에서 유지할 수 없어요. 왜? 땅값 올라가죠? 임금 올라가죠? 그래서 그 나라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이제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빚잔치 할 수 있거든요. 제조업 없어도. 그러니까 계속 찍어낸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정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정이나 무역 적자가 난다는 건 뭡니까? 전 세계의 물자나 가치가 미국으로 오고 대신 미국의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달러가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달러가 전 세계 경제를, 금융을 지배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졌어요. 지금 계속 1년에 최소 5조 달러에서 9조 달러 규모 사이로 계속 장기 채권, 그 마감일 돌아오는 거를 단기 채권으로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그 부채 한도, 이제 이거 의회가 결정하는데 부채 한도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채권 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의회에서 아마 그 한도를 높여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 발행도 거의 불가능한,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해도 사주는 나라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이제는 중국이 옛날처럼 미국 채권 안 사주잖아요. 뭐를 삽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브릭스가, 브라질, 그죠? 러시아, 그죠? 인도, 차이나,
그죠? 예, 금을 삽니다, 지금. 예. 그래서 금 시장조차도 옛날에 미국이 금 선물 시장을 눌러왔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안 내려가게. 근데 이제는 금을 브릭스에서 많이 사니까 예전처럼 금 선물 시장을 누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죠. 물론 무역 수지를 좋게 하려고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일부러 하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옛날처럼 달러를 막 찍어내도 금 선물 시장을 통제하면서 달러가 떨어지는 걸 사실 브레이크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금 선물 시장을 통제함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이 이제는 미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채권이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브릭스의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저항. 특히 중국이 앞장서서 저항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총성 없는 화폐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면 원래 처음에 했던 중국은 위안화 CBDC냐. 패권 전쟁이 겉으로 볼 때는 관세 전쟁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말로 대놓고 화폐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중국이 분명히 100% CBDC 한다고,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위안화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돌려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로 이제 지나가는 말로 되게 중요한 게 중국은 이중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극도로 금융 통제를 하죠. 예, 근데 지금 홍콩은 미국만큼 빨라요. 전 세계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그 법적 규제들을 마련해 나가는 속도가 미국 다음으로 홍콩이 제일 빨라요. 즉 기존의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융합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홍콩이 미국보다 더 빨라요. 중국이 암호화폐 싫어하는 것 같죠. 그래요, 싫어해요. 왜? 금융 개방을 막 빨리 했다가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산업 개방하고 개혁 개방할 때처럼 하는 거는 달라요. 이 금융 개방하는 거는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화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위험해지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데 또 패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베타 테스팅을 홍콩을 통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본토에서 하면 위험하니까 홍콩을 통해서 사실 홍콩 시장을 통해서 중국이 실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 전략을 가지고 미국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서 말씀드리면 총성 없는 화폐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기존 화폐 시스템, 특히 달러 중심의 화폐 시스템이 한계가 오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화폐 전쟁이 이미 세계적 규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폐 전쟁의 토대에 위해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이브한 뭐 한번 돈 좀 벌어볼까? 포카 치듯이 도박하듯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화폐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려면 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근대 시대 화폐 역사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건 사실 유대인의 경제사거든요. 예. 근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근대 시작될 때 그 무역거래나 이런 거 상거래 경험이 있고 고리대 경험, 이 경험이 아주 풍부한 유대인들이 그때 네덜란드에 다 모였어요. 네덜란드가 그때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처음에 유대인 애들이 그때 세계에서 최초로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항해가 평균 아무리 짧아도 뭐 인도를 간다거나 중국을 갈 때 이 무역선이 항해가 평균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애들이 지네가 만약에 요즘 돈으로 1억을 갖고 있어요. 1억을 다 대갖고 한다. 너무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최초로 만들었어요. 내가 1,000만 원 낼게. 너희들도 이거 대박 날 테니까. 위험하면 돈을 날릴 수도 있지만 나도 넣잖아. 너희들도 내봐. 그러면서 비유대인 뭐 상인들이나 뭐 돈 좀 있는 사람들, 남아있던 다른 나라의 영주들, 이런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이 항해를 하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인도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 세계 통화가 다 집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통화가 교환할 수 있는 세계통화, 최초의 세계통화 길더를 발명합니다. 세계통화 길더를 발명했다는 건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암스테르담 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건 요때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10, 1대11, 1대1 했거든요, 유럽이. 근데 그때 중국은 은본위제였어요. 은본위제.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 비율이 1대5였어요. 1대5. 유대인 애들이 이 무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은을 10개만큼 사요. 10. 을 사서 중국에 가요. 그래갖고 팔면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는 하나인데 중국에서는 그럼 금을 2개를 넣는 거니까 2배 장사하는 거죠. 200%.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최초의 환거래예요. 그러니까 국제통화 환거래를 해서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 애들이 전 세계 최초로 환거래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근대 금융을 유대인 애들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당시의 유태인 중세시대 때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의 무역 경험을 가진 유대인들이 네덜란드가 이제 세계 무역을 잡으면서 네덜란드에 모여갖고 주로 인도와 중국과의 세계 무역을 통해서 이 금융 시스템을 실험을 한다고요.
세계적 규모로. 그런데 이때 영국은 후진국이었는데 세 차례에 거쳐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합니다. 결론이 영국이 승리했어요. 영국이 이기니까 네덜란드를 다 해상 봉쇄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유태인의 무역상들과 금융인들 이 시스템 모두가 런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후진국에서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변모를 하죠.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이때 이제 런던에 유대인 로스차일드가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스탠다드 차타드나 다 그 유대계 은행들이 이때 이제 뿌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무역이나 이런 거를 영국이 지배하고 또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변모를 하는 거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유대인 사람들이 계속 연습을 하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금융 시스템.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미국이 식민지였는데 해방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죠. 이러면서 만들어질 때 이 네덜란드 화랑과 영국에서의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해서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은행이에요. 17개의 주요 유대인 가문들이 지배하고 있는 17개의 연방 지역은행의 연합체로서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건데 어떻게 한 나라에 혹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은행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개인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달러라고 하는 걸 찍어낸 거죠, 그동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달러를 찍어내는 금융 시스템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근대화폐의 역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때는 실물화폐였지만 이런 식으로 세계통화 길더도 그렇고 100% 실물화폐가 아니었으니까 유대인애들이 머리가 좋은 게 100% 실물화폐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 척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신용화폐로 만들어버려고 막 찍어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대출을 1000만 원, 1억을 해주는 거죠. 다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금융 기법도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의 미국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시바이누 새끼 고래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시바이누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시바이누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시바이누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시바이누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국의 멸망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은 주로 대형 무역 거래에 활용을 했고요. 은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활용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경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근데 적어도 중국까지 정도는, 그리고 인도, 그다음에 저 유럽 쪽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전에 그리스 제국이나 뭐 로마 제국이나 동양 원나라나 이렇게 세계적인 제국이 요 금과 은을 가지고 발행을 해요. 금화와 은화를 발행을 하는데 요때부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하냐면요. 금이랑 은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금에다가 은을 필요 이상 많이 섞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이 10개가 있잖아요. 10개의 값어치가 있는데 여기다 몰래 은을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가 10개인데 이거를 15개, 20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제국들이. 왜? 막 군사비나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큰 제국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금에다가 은을 몰래 더 많이 섞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은을 더 많이 섞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 화폐는 자신의 가치를 찾아갑니다. 가치가 하락되죠.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들, 예를 들면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원나라 제국 같은 경우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망해요. 다른 걸로 망하는 게 아니라 금에다 은을 너무 많이 섞으면서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제국이 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다 망했습니다.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원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달러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 하나 만드는데요. 이 제조비 1센트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로 수출이 됐습니까? 무역수지 적자나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서 100달러로 유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장사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래도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이런 제국들이 단 하나도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기댔던 제국이 살아남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위험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 금융계통에 있는 전문가들은 특히 헤지펀드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이거 한 3, 4년 내에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화폐 문제예요.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거. 그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랬을 때 금융자본주의와 암호화폐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얘기 신문에 많이 나오고 정부기관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물가지수가 2% 올랐다, 3% 올랐다, 4% 올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EU도 물가지수 만들 때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등의 자산 시장의 인상, 폭등은 포함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뭐 2%네, 3%, 4% 넘었네, 5% 넘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엄살이에요. 실제로는요, 뭐 10%, 20%, 30%막 뛰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수중에 있는 돈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거꾸라치는 거예요. 계속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려고 투자한다고 해요. 왜? 2%, 3%, 4%가 아니에요. 막 10%, 20%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자산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번 돈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 20%, 30%막 떨어져요. 40%. 예전에 팬데믹 때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때 부동산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될 것도 아니었어요. 미국은 팬데믹 2년 동안 2배가 올랐어요. 평균이요. 평균. 그러니까는 정말 뉴욕이나 이런 데 큰 데 있죠. 이런 데는 100% 올랐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가격 예를 들면 2년 동안 막 200%, 300% 오른 거 물가 인상률에 반영돼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한 4%, 5%, 6%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다 날라갔는데 자산의 가치가. 이거는 작년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상위 1%가 부의 43%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현재 존재하는 모든 부의 77%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위 10%를 뺀 나머지 거예요. 23%, 90%가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엄청난 건 요 90% 중에 즉 미국의 45%는 재산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재산이 없어요. 뭐냐? 빚이에요. 모기지나 할부다라고 하는 거. 맨 위와 아래에 그 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대다수를 차지하는 90%에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황이 오니까 어때요? 기업들도 힘들어지죠.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줄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니까 자기들도 힘들어지는 거죠. 기업이 도산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공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연방준비은행이 통계 내면서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놀란 게 1970년대 미국 블루칼라와 2020년 현재 블루칼라의 실제 가처분 소득이 동일하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셨어요? 저는 그 작년에 이거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낸 통계를 보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아니 50년 동안 실제 가처분 소득이 똑같대요. 미국이. 이러니까 트럼프를 찍죠. 블루칼라들이. 그죠? 뭐 잘했건 못했건 답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소득이 오르질 않습니까? 달러를 그렇게 찍어댔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이제 미국도, 일본도, 캐나다도, 유럽도 알게 됐어요. 이거 큰 문제다, 이거. 잘못하면 사회가 붕괴되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통화 정책을 버리고 재정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빈부의 격차를 얘기하는 게 이전에 국가가 행하던 통화정책이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거는 금융자본주의 위기를 얘기하거든요. 요 구체적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등장하는 어떤 씨앗이 만들어진 거예요. 금융자본주의에서. 자, 달러를 남발하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치솟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공황적인 상황이 계속 공황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상태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예,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07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보통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는 게 1년에 연 8억에서 9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어요. 팬데믹 이후에는 연 9조 달러 이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산수단,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지수 펀드가 됐건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한 자산수단을 충분히 보유 못한 대다수의 중산층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붕괴합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그 앞에 와 있고, 이랬을 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실물화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진 반인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을 해요. 특히 그때 2007년대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이 흐름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이후에도 이더리움 등등등 해서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국가가 주로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이 통화정책이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금융자본주의 말기에 오면서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넘어갔어요. 아까 그런 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동시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미국 정부가 헬리콥터 펀드를 살포하기 시작해요. 헬리콥터 펀드가 뭔지 아시죠?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 아니에요. 이제는 위에서 달러를 살포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캐나다도 일본도 우파와 중도파가 합심해서 헬리콥터 펀드를 막 살포해요. 여러분들 뭐 구글하고 비판하는 일본의 자민당이 있죠. 자민당이 전 세계에서 팬데믹 이후에 이 헬리콥터 펀드를 제일 많이 살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게 헬리콥터 펀드는 주로 우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는 복지를 얘기하죠. 복지, 뭐 노동 시간, 노동 인권, 노동 가치, 예? 그다음에 이제 해고, 이 노후자금, 이런 걸로 하는 게 좌파라면 우파들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금융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점 일자리가 없어져요. 기계화가 되면서 요즘은 AI와 로봇이 나타나면서 더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을 사줄 중산층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기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마구 헬리콥터 펀드를 살포를 해요. 예, 유럽은 어떻습니까? 미국, 캐나다, 일본은 우파, 중도파 다 합심해서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헬리콥터 펀드를 살포하고 있는데 유럽은 어때요? 좌파가 세죠. 사회민주당, 뭐 기독교 사회민주당 이런 좌파나 중도좌파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펀드를 잘 살포를 못해요. 왜? 좌파는 이런 헬리콥터 펀드 반대하거든요. 이 돈으로 복지하자 이거예요. 이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있는 그대로 현실. 자, 근데 우파나 중도파는 뭡니까?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수가 살아야지 피가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처분 소득이 없어갖고 지금 우리가 만든 물건들도 못 사주고 이거 기업이 다 망해가는데 중산층도 망하고,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나라 돈으로 위에서 살포를 해서 가처분 소득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파적인 접근이에요. 보수적인 접근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헬리콥터 펀드를 뿌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지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이 이렇게 헬리콥터 펀드 뿌려지고 왔고 앞으로도 뿌릴 건데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거예요. 유동성이 많아져서 암호화폐 시장 더 뜹니다. 게다가 달러도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야? 라고 되묻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금만큼이나 안전자산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막 돈을 뿌리잖아요. 헬리콥터 펀드로. 이게 암호화폐로 달라붙습니다. 금이나 암호화폐로. 그래서 이게 참 웃을 일도 아니고 울 일도 아닌데,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 막고 기업이 내수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서 이제 우파나 중도파가 하는 이 헬리콥터 펀드 덕분에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이 돈 벌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헬리콥터 펀드를 무작정 퍼퓰리즘이라고 욕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나한테 좋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뭐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나에겐 투자가 필요해. 암호화폐나 주식이 더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구조적으로 꽤 중장기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큰 도움을 줄 거다. 어쨌든 금과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가 계속 유리해진다. 우상향한다. 변동성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구글 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얘네들이 AI 만들고 로봇 만드니까 다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오히려 얘기하죠. AI 세금 낼게, 로봇 세금 낼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노동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는 양축이 뭐예요? 노동과 자본이잖아요. 노동과 자본이 있어야 그게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인 노동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자본가들이 오히려 위에서 헬리콥터 펀드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양보할 테니까 뭐 AI세나 로봇세나 이런 세금을 낼 테니까 이걸 뿌려야 지네 물건을 사준다는 거죠. 열심히 뭐 돈 덜 들이고 로봇이나 AI로 많이 만들면 뭐예요? 써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그런 모순이나 역설이 있기 때문에 이 헬리콥터 펀드라고 하는 개념이 향후 금융자본주의가 붕괴하건 어떻건, 아니면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자본주의로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적어도 OECD 국가 위에 있는 선진국들은 다 이럴 거고, 암호화폐 시장에 금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이번에 봤죠?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느낀 게 뭐예요? 금이 한계에 있다. 이게 이동이 거의 어려워요. 불가하고 보관이 어렵고, 이제 더욱더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 내지는 암호화폐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활용하면 금과 같은 역할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화폐 전쟁과 재정 정책 강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미국의 단기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이게 1달러다 그러면 1달러어치의 단기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미국이 내세운 일종의 대안이지만, 저도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달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도 하락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궁극적인 대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정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연 2조에서 3조 정도의 부채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통화 정책이 아니라 나라들이 헬리콥터 펀드 등을 뿌리는 재정 정책으로 강화됐어요. 왜? 중산층이 붕괴하고 내수 시장이 붕괴하면서 기업한테도 위기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헬리콥터 펀드 뿌려대면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럼 부채가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역으로 어때요? 자산 시장은 폭등을 하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산 시장이 폭등하는 거라, 주식 시장에 비해서 금이나 암호화폐 같은 이런 안전자산,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비한 안전자산의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봤는데, 기존의 법정화폐 시장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국도 CBDC 얘기 나오다가 이제 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는데, 저기 유로도 마찬가지죠.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다가 유로 연합의 CBDC 얘기도 나오고, 중국이나 유럽은 뭐 결정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 전제해서 화폐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법정화폐와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CBDC,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가 이미 전쟁에 돌입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최종 승자는 누구냐? 뭐로 봐야 되겠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저장 수단이 얼마나 용이하냐. 예, 여러분들 금을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이합니까? 예,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은 어때요? 시바이누는 어때요? XRP는 어때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5만 원짜리 지폐는 어떤가요?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치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통화는 뭐였죠?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가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통화가 무엇이었나? 5만 원짜리 원화였나요? 암호화폐였나요? 금이었나요? 달러였나요? 예, 그 다음에 사용의 편리성이 어떨 것이냐.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및 보안이 높은 통화는 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요소.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얘기되는 거는 사실 금이냐 암호화폐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뭐 달러가 됐건 뭐가 됐건 존재하더라도 승자는 안 될 거예요. 달러가 승자가 되긴 힘들다. 아까 보셨죠? 달러를 대신하는 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과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제가 아까 한 개를 보여드렸죠.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막아내지 못해요. 네, 가치를. 그랬을 때 결국엔 뭐냐면 싸움은 금이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시바이누 등등을 포함한 암호화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시바이누 등등을 봤을 때 금보다 암호화폐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논리적이다, 현실적이다. 시장에서 금보다 암호화폐를 더 선호하는 게 높다. 게다가 지금 암호화폐 3법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기관 투자자 돈들이 들어오다가 작년에 조금 물러나더니 올해는 지금 상장 기업들이 막 사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상장 기업이 막 사대는 걸 보더니 기관 투자자들이 관세 전쟁에 대한 내성도 생겼어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다시 기관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최종 승자는 암호화폐가 최종 승자가 된다.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저는 길게 봤을 때 2, 3년이면 게임이 끝날 거예요. 특히 2, 3년 안에 RWA 시장이나 이런 디파이 시장이 20배에서 40배 커질 거기 때문에 금은 이제 암호화폐를 못 견뎌냅니다. 지금 이제 현대사회의 세 가지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디지털화는 많이 진행됐죠.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RWA 시장이나 디파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진행될 건데 온체인화예요. 온체인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이 아니고요. 온체인이에요. 왜 온라인과 대별되냐면 온체인, 블록체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만든 암호화폐 3법도 결국에 온체인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웹3예요. 웹1은 읽고 보는 거예요. 웹2는 적고 보관하는 거죠. 그렇죠? 파일 같은 거 옮겨 담고 내가 막 쓰고 막 블로그 만들고 내가 막 거기서 인쇄하고 막 책도 내고 이게 웹2예요. 웹3는 여기서 가치와 가격을 가진 것들이 웹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웹3죠. 이게 바로 온체인화죠. 연관이 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데 여기에 모두 대응되는 화폐는 뭘까요? 금이 디지털화가 됩니까? 금이 온체인화 됩니까? 금이 웹3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RWA로. 금 현물을 블록체인 원장에 새겨놓고 다 토큰으로 다 쪼개갖고 투자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과연 금입니까? 암호화폐입니까? 여러분들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입니다. 금이 암호화폐를 못 이겨요. 좀 세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자본주의로 이미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지 않을 것은 없어요.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자본주의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블록체인 자본주의에서의 가치와 가격을 표현하고 그 수단이 되는 게 뭐예요?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자산의 형태, 주식, 채권, 금, 지하자원, 식량자원 다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돼서 올라올 거예요. 그게 바로 RWA 토큰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성능과 시장성을 보면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거예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민코인에도 불구하고 중견 코인 이상의 메이저 코드 이상의 그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플랫폼이 있어서 파밍 서비스나 어떤 NFT 툴도 유틸리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과연 민코인 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민코인이 있는가? 디파이 생태계들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 시바이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런 기술력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바이누 수합 내에 플랫폼 내에서 파밍이나 리커더디 풀이나 이런 디파이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바이누 가진 개인이 블록체인 은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탈중앙화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거래소에 기대하지 않고 시바이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런 민코인은 세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수천 개의 민코인 중에서도 하물며 우리 시바이누의 부모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코인조차도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RWA 시장 그러니까 이러면 예술품이나 골동품이나 그죠 부동산 이런 거를 블록체인 내에서의 디지털 신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향후에 대단히 큰 시장이 될 텐데 단순히 현물 시장이나 현물 ETF 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이나 선물 옵션 시장일 뿐만이 아니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 RWA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시바이누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있는 이 상품들 이 금융상품, 즉 주식과 채권을 다 RWA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RWA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채권을 이미 하고 있지만 RWA로 만드는 거예요.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마저도 채권 시장마저도 다른 많은 파생금융 시장의 상품마저도 다 토큰화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존재했던 금융자본주의의 모든 금융상품이 오히려 5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외에 모든 자산시장을 블록체인이 다 흡수하고 재편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5년 안에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크는데 있어서 이 3법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자산들이 전략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전략적 자산들이 우리 시바이누의 이 민코인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향후에 제가 RWA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 하나의 RWA 자산으로 가는 그 시대가 5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이런 RWA 디파이 도구를 스스로 장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우리 시바이누의 코인의 향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시바이누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시바이누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시바이누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시바이누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